경북 시골 마을 45세 정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어가고 있었습니다.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어느 날 40년간 아무도 열지 않았던 장독대가 우연히 깨지면서 믿을 수 없는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된장독 속에서 나온 낡은 통장, 그 안에 적힌 숫자는 무려 30억 원이었죠. 하지만 이 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정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평생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면서 정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초가집 마당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는 거친 손으로 장작을 쪼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이미 구부정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정호가 입고 있는 작업복은 여러 번 기워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손수 꿰매주신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낡아서 실밥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도끼질을 멈추고 마당 한켠에 놓인 40년 된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독대는 어머니가 새댁이었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짙은 갈색 항아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항아리 하나는 유독 묵직해 보였는데 어머니는 평생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호는 마른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왜 이런 가난한 삶만 남기셨습니까? 이 집마저 팔아야 빚을 갚을 텐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몇 명의 아낙네들이 정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간다더라. 정호 씨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빚만 늘어나고 있다잖아. 옆에 있던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든든했는데 이제는 참 안타깝다. 착한 사람인데 말이야. 정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장작을 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길이 때로는 고마웠지만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정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정호 씨 등기우편이요. 우체부 아저씨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그는 정호 가족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역시나 은행에서 온 최종 독촉장이었습니다.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집과 땅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마당의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신 집을 자신에 대해서 잃게 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마당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정호는 그 속에서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호의 마음속 외침은 저녁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틀 후 정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어머니의 유품들만이라도 제대로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그는 방 안에 쌓여있던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옮기며 하나씩 추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에서는 오래된 실과 바늘이 나왔고 옷장 구석에서는 정호가 어릴 적 썼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보니 어머니께서 몰래 빨간 펜으로 격려의 글을 적어두신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정호야, 오늘도 착하게 잘했구나.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글씨들을 보며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아들을 격려하며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까요? 오후가 되자 정호는 마당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뒤로 비틀거리게 되었죠. 균형을 잃은 정호는 뒤편에 있던 장독대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가장 큰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던 장독이 깨진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호는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된장독이라고 생각했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항아리 안에서 된장이 아닌 다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진 채로 말이죠. 정호는 호기심에 가장 큰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빨간 도장, 그리고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의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정호는 통장을 펼쳐보려 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페이지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려다가 찢어질까봐 그만두었죠. 그때 옆집 할머니가 빨래를 널다가 큰 소리를 듣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호야, 무슨 일이냐? 큰 소리가 나던데. 정호는 급히 통장과 도장을 품에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할머니. 장독을 실수로 깨뜨렸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장독은 내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있던 건데. 그래도 다친 곳은 없지? 네,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들어간 후 정호는 다시 통장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통장의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흐려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나머지 비닐봉지들도 열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봉지에는 또 다른 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 봉지에는 정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과 출생신고서 같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것들을 된장독 속에 숨겨두셨을까요? 그것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지만 정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물건들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호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호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의 통장 생각뿐이었거든요. 해가 뜨자마자 그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호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어머니의 신분증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읍내까지 가는 40분 동안 그의 가슴은 계속해서 두근거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번갈아가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읍내 농협은행에 도착한 정호는 잠시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자신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고 정갈한 옷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가방 속 통장을 만져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정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정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기, 이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오래된 거라서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정말 오래된 통장이네요. 본점에 문의해 봐야겠어요. 직원은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초조해졌죠.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난 후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놀라운데요. 이 통장에 잔액이 무려 3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30억이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계좌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계좌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직원은 정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예금주인 어머니의 사망신고서, 상속 관련 서류, 그리고 정호가 유일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이런 큰 금액의 경우 세무서 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세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당분간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정호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정작 그 돈을 찾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셨을까요? 평생 궁핍하게 사시면서도 아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에 도착한 정호는 집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승용차 2대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정호가 다가가자 그들 중 한 명이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작은아버지와 사촌들이었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구나. 작은아버지는 정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벌써 통장 소식이 마을에 퍼진 것 같았거든요. 작은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 내 어머니 제사 준비도 도와주려고. 그런데 마침 좋은 소식을 들었더라. 정호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뻔했기 때문이었죠. 작은아버지와 사촌들은 거리낌 없이 정호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품평하기 시작했죠. 정우는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나 한 잔 드릴까요? 아니다. 그런 건 됐고. 작은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우리가 온 이유를 내도 알 거다.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마을에서 소문이 다 났더라. 내 어머니가 큰 돈을 숨겨놨다면서 30억이라고 하던데 정말이냐? 사촌 형인 정수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 숨길 필요 없어.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런 큰 돈을 혼자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 정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온 마을이 알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하지 않긴 뭐가 확실하지 않아.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확인했다면서 30억이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돈이야. 사촌 동생인 정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가 정우 오빠 어머니 친정 살림 도와드린 적도 많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되겠어요. 정우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도 제대로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 돈은 어머니가 평생 저와 살면서 모으신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나눠 가지자고 하는 거죠? 무슨 권리냐고. 작은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한 집안 식구야. 내 어머니 혼자 그 돈을 번 게 아니라고. 그때 정수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형 혼자 30억을 관리할 수 있어.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만지면 탈락이 십상이야. 정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내가 돈을 제대로 관리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지. 정미가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속인은 오빠 혼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 많아. 세금 문제도 있고 말이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절약하며 모으신 돈을 왜 당신들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요. 야, 이 자식아.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정수도 거들어들었습니다. 형, 너무 독선적이야.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해. 그때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겠어요. 상속 분쟁으로 가면 오빠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예요. 정우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협박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요. 좋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작은아버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좋다.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그런데 그 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말이야.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협약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죠. 정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 마음 바꿔서 우리와 상의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끝까지 갈 거야. 친척들이 떠난 후 정우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의 유산이 가족 간의 다툼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럴 줄 아셨나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가요? 친척들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협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담당 직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죠. 정호 씨, 죄송하지만 급히 은행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통장 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지난번 담당 직원과 함께 과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계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되었다면서 당분간 출금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호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었죠. 그럼 지금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법원에서 정식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속 분쟁 사건으로 접수되었거든요. 정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또 다른 악재를 마주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호 씨 맞으시죠? 그중 한 명이 정호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금융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대출 상환건으로 왔어요. 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아직 상환 기한이 남아있지 않나요? 정호 씨, 최근에 큰 돈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리 갚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돈 있으면서 안 갚고 버티시면 곤란하죠.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이해해 주세요. 정호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돈이 있긴 있지만 당장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법적 분쟁 중이라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이 집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호는 마당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죠. 돈은 있지만 찾을 수 없고 빚쟁이들은 독촉하고 친척들은 소송을 걸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정호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죠. 정호야,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이장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장님은 정호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다. 있을 때도 문제, 없을 때도 문제고 말이야. 정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돈을 숨겨두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셨던 거겠죠.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새벽 2시쯤 정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 장독대 주변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손전등을 든 사람들은 정호를 보자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정호는 그들이 작은아버지와 사촌들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마당을 살펴보니
장독대 주변이 온통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다른 돈이 더 숨겨져 있을까봐 몰래 와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밤중에 도둑처럼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돈을 찾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호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살았던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정우는 밤새 울다가 지쳐서 마당 평상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온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어젯밤 친척들이 파헤쳐 놓은 마당이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깨진 장독 조각들과 흙이 뒤섞여 있었고 어머니가 평생 가꾸셨던 작은 채소밭까지 망가져 있었죠.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파인 흙을 고르게 펴면서 깨진 장독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큰 조각 하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 밑에서 작은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어서 어젯밤 비에도 젖지 않은 상태였죠. 정우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지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쓰인 듯 삐뚤빼뚤했지만 어머니 특유의 정성스러운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죠. 정우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그리고 내가 장독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큰 보험을 들어두셨거든. 그런데 엄마는 그 돈을 내게 주면 안 될 것 같았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착하긴 했지만 의지가 약한 편이었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제대로 쓰지 못하고 탕진해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까지 숨겨두기로 했던 거야. 정우는 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되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거나 원한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으며 정우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가난하게 산 이유도 그 때문이야.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면서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바랐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 정우는 어머니의 뜻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신 것이 정말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이제는 그 돈을 써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 돈은 내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해서 남긴 것이고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지켜온 것이다. 함부로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써라. 그리고 원한을 품지 말아라. 가족이든 남이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만 상한다. 엄마는 내가 평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편지 끝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장독대 옆 감나무 뿌리 밑에 도장과 서류가 더 있다. 그것들이 있어야 돈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거야.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평생 가난하다고 원망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감나무 뿌리 쪽으로 가서 땅을 파보니 정말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추가 서류들과 함께 상속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죠. 정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이었군요.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감사함과 평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단순히 돈의 출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지 이틀 후 정호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분쟁 조정을 위한 가족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정호는 어머니의 편지와 추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는 이미 작은아버지와 사촌들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워 보였죠. 조정위원인 판사님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유산 분할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작은아버지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형제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해당 재산은 집안 공동재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간에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작은아버지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혼자 그 큰 돈을 모을 수는 없었어. 우리 집안 전체가 도와준 결과야. 정수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호 형은 평생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니께 기댔잖아요. 그런 사람이 혼자 30억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호는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죠. 판사님이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도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서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모든 진실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정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이었다는 것, 어머니가 평생 아들을 위해 아껴온 것이라는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나갔죠. 작은아버지는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편지는 언제든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증거 능력이 있어. 하지만 정호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족 간의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떨렸죠. 그리고 정호는 추가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생명보험 가입 증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지급된 보험금이 정확히 30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작은아버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정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원한을 품지 말고 가족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정수도 고개를 숙였죠. 정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 없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니까요. 작은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정우야, 우리도. 정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제 마음만 상한다는 걸요. 그때 마을 이장님과 몇몇 어른들이 조정실에 들어왔습니다. 판사님이 허락한 증인들이었죠.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정우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고요. 그런 분이 모은 돈을 가지고 가족끼리 싸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을 어른도 거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님, 정우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찾아오셨나요? 장례식 때도 제대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촌들도 머리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죠.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건 가족 간의 화합이었어요.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정우를 주목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정우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정수와 정미도 일어나서 정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판사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상속권은 정우 씨에게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족 간의 화해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정우는 친척들과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모두 함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죠. 법정 조정이 끝난 지 한 달 후 정우는 드디어 은행에서 어머니의 유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거액의 통장을 손에 든 순간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어머니가 기뻐하실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우는 그동안 밀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의 굴욕감을 떠올리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의미 있게 쓰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마을에 장학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장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학회라니 갑자기 웬?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어머니도 그런 걸 원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장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우는 10억 원을 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할 때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 정우는 읍내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정우의 제안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들 급식비와 의료비 지원에 5억 원을 기부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웠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우는 또한 작은아버지와 사촌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화해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작은아버지,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그동안 가족들과 멀어져 있어서 죄송했어요.
작은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지. 정호는 그들에게도 각각 1억 원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원하셨던 가족 간의 나눔이에요. 조건이 있다면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는 거예요. 정수와 정민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가족이 되겠어요. 남은 돈으로 정호는 집을 조금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주지 않았죠.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다만 마당에 있던 깨진 장독은 새 것으로 바꾸고 그 앞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곳이라고 적힌 표지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정호는 마을 학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아이들 10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던 아이들도 있었죠. 한 아이가 정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호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달식이 끝난 후 정호는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속에서 어머니는 고요히 잠들어 계셨죠. 어머니, 제대로 했나요? 정호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이었다는 걸요. 정호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이웃들과 어려움을 나누며 지냈죠.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정호는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취임사에서 정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큰 사랑을 이제 마을 전체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마당에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알겠어요. 가장 값진 유산은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평생 그 마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새로 만든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된장이 아니라 정호의 다짐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처럼 살겠다는,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한 평화에 잠겨들었고 정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30억 원의 비밀은 이제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 마을 전체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